무엇보다 그대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 없으리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1막 3장 중에서.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제49회차 방송 임순례 감독의 제보자입니다. 이번 방송은 박 기사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서 저 김기사 혼자서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박 기사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긴 어게인 이후로는 10월 방송분에 박 기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박 기사와는 11월부터 다시 녹음을 재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박 기사와 함께 녹음하는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11월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부터 해서 많은 작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조금은 더 큰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썸네일을 바꿨어요. 썸네일이라고 하면은 당일 배송 영화방 팟캐스트를 클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사진인데요. 그 로고 사진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원래 저희가 쓰던 로고 사진은 하늘을 배경으로 전투기 한 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당일 배송 영화방이라고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로고가 별로 예쁘지도 않고 주목도도 낮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썸네일을 바꾸기에 한 달쯤 앞서서 당일 배송 축구방에서 로고를 바꿨는데, 그 바꿔진 로고, 이전에 쓰던 로고를, 거기서 당일 배송 축구방에서 이전에 쓰던 로고를 조금 수정해서 당일 배송 영화방 로고로 차용을 했습니다. 빨간색 배경에 글씨체도 이제 좀 굵게 해가지고 눈에 잘 띄게 만들었는데, 이 로고가, 이 썸네일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입질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원래 아이튠즈에 2주동안이 아니었죠. 2달 동안 추천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튠즈에서 영화 쪽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이제 추천 팟캐스트로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2달 만에 저희 방송이 빠졌어요. 추천 팟캐스트 목록에서. 그래서 청취자가 이제 100명 이상 쫙 빠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노출이 되는 곳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을 아이튠즈에서 찾으시려면 추천 팟캐스트 목록이 아니라 이제 따로 검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순위 목록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을 그동안 추천 팟캐스트 목록에 올려주신 아이튠즈 담당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구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런 방송도 좋게 봐주시고 추천 팟캐스트에 올려주셔서 2달 정도 좀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댓글 하나 달렸는데 소개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왓챠에서 김성호 영화팬님 팔로우하는 사용자인데 코멘트들이 좋아서 궁금해서 검색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뭐 것 같아요, 뭐뭐 것 같습니다, 이런 말투가 너무 거슬립니다. 심지어는 본인 생각을 말씀하실 때도 저런 꼬리를 붙이시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또 정말이라는 표현도 남발되는데 이는 말하는 이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줄거리는 좀 더 요약해 주시고 영화 볼 때 유의해서 볼 점이나 작품 감상 포인트,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미운애는 구로사와의 페르소나로서 다른 영화에서는 어떠하고 여기서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던가 이후 어떠한 영화들의 여기까지 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쓰다가 마신 것 같은데 이제 바쁜 일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왓챠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영화 어플이죠. 여기서 이제 저도 활동을 하면서 제 아이디가 이제 김성호 영어팬 어쩌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를 팔로우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당일 배송 영화방 팟캐스트까지 검색을 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플을 제가 활용을 하면서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을 광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접 광고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찾아오셔서 댓글까지 남겨주신 익명님께 감사드립니다. 7인의 사무라이 방송은 영화만세 제3회차 방송으로 올렸었죠. 9월 30일에 올렸는데 사실 이게 김성호의 영화만세라는 방송이 따로 있다가 합병을 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 녹음은 6월쯤에 녹음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방송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7일의 사무라이가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을 거고 또 1인 방송 특성상 좀 구성상에 좀 어려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송에서도 제가 좀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7회까지 녹음을 한 상태거든요. 그 김성호의 영화만세 방송을. 그래서 8회부터는 이런 익명님의 이런 말씀을 좀 반영을 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말 내지는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이런 말투는 저 역시 조금은 경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버릇이 좀 배어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또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님,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댓글을 쓰다가 마셨는데, 이것도 좀 마무리를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로 들어갈까요? 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이유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민철 PD님 되시죠?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안이 복제한 동물들 이상하게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시작하면 여러 사람 날아간다고 그거 알지?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국민들이 벌써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취재 당장 그만둬! PD 추적과 윤민철 PD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방송 내보내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내 경력,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당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난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 10월 기대작 중에 첫 손가락에 꼽혔던 영화죠. 임순례 감독의 제보자. 2014년 또 한 편의 문제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죠. 사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있었죠. 2005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줄기세포 3대 스캔들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이 스캔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우리 영화계가 그동안 실화를 바탕으로 한 문제작들을 꾸준히 내어놓고 있는데 간단히 생각해보아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뤘던 또 하나의 약속, 광주에 있었던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영화화한 도가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이유를 그려낸 항공주, 그리고 지강원 사건을 옮겼던 홀리데이,
요즘 같아서는 이제 언급하기조차 무서운 그때 그 사람들,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2014년뿐 아니라 이제까지 나왔던 한국 영화계에 나왔던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그 완성도가 제각각이긴 했지만 사안의 민감성과 화제성이 맞물려서 대부분의 경우 나름의 성공을 거뒀었고, 그리고 흥행을 바탕으로 또 다른 문제작이 제작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제보자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영화들의 계보를 이을 만한 2014년의 기대작 가운데 한 편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안의 민감성이 영화의 시작부터 여지없이 보여집니다. 우선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영화죠. 변호인에서와 같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자막이 첫머리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막은 이제 한국의 영화 팬들에게 블랙 코미디적인 장치로 여겨진 지 오래죠.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뭐 영화 보시는 관객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자막으로 깔아놓는 밑밥이지, 이게 정말 실화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님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자로 황우석 박사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제 이장환 박사로 고쳐서 나오죠. 하지만 누가 봐도 황우석 박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경영 씨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장환 박사의 강연이 벌어지고 있는 어느 대학 강당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대학 강의실에서 이제 이장환 박사가 여러 가지 연설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잘 될 거라고 알고 있다. 나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나처럼 훌륭한 과학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아까운 이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연설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이 캐릭터가 되게 위선적인 인물일 것 같다. 이 캐릭터가 악당일 것 같다. 황우석 박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이 사람이 악역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도드라지게 듭니다. 정말 이런 설정 자체가 좀 인상적이죠. 왜 인상적이냐면 좋은 뜻으로 인상적인 건 아닌데 이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은 사실 황우석 사건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조작을 해서 어떻게 결말을 맞이했는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악역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죠. 그런데 영화 시작부터 이 캐릭터를 위선적인 인물로 딱 드러내면서 캐릭터 설정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 영화가 어떤 영화겠구나,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를 모두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풀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임순례 감독의 뭔가 연출적인 특색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환 박사는 이제 처음부터 연구 자체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쓰는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그려지고요. 영화는 이장환 박사의 연구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신민호라는 연구원이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하게 되고, 그 제보를 받은 윤민철 PD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작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과정을 따라서 전개되게 됩니다.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이제 구구절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를 영화화했고요. 이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도 MBC의 PD가 그 연구원의 제보를 받았죠. 그래서 그 제보대로 취재를 해 나갔고, 그에 따라 이제 진실이 드러난 그런 이야기를 영화화한 내용이고요. 과연 임순례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어떤 그런 결정들이 영화적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영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영화가 잘 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크게 세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 영화를 더 나은 수준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쩌면 공익제보자의 딜레마나 연구윤리의 문제와 관련한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을지도 모를 만한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저 과거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정도에서 그친 듯해서 개인적으로 몹시 아쉬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문제가 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르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반전을 거듭하면서 치밀하게 전개되는 추적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문제 제기에 집중하는 고발 영화도 아닙니다. 관객 대다수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건을 영화로 다룰 때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냥 평범한 영웅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뿐입니다. 처음부터 이정환 박사는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주인공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의 투사임이 명확하게 그려져요. 이런저런 구도 속에서 관객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서 극적인 긴장감도 충분한 만큼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긴장감을 높이거나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서 관객들을 일깨우거나 이런 장르적인 선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진실을 위해 헌신하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모습을 강조해서 신파적인 드라마를 써내려갈 뿐이지 관객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승부수를 던지고 있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아쉬웠습니다. 영화가 조금은 더 장르적으로 좀 치우쳐도 되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뻔한 방식으로 교과서적으로 풀어내기에는 가뜩이나 연출적인 스타일도 그냥 우직할 뿐인 임순례 감독의 영화에서 좀 제한적으로 그려질 만한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해서 몹시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쉬웠던 거로는 이제 노골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났던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의 표현 방식이 강렬하다 못해 노골적으로 여겨지는 영화인데 여러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진실과 국익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질문이 돼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또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진실은 궁극적으로 국익에 기여하므로 진실이 국익에 우선한다. 이런 대사들이 나오죠. 정말 정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제의식적인 것들이 인물의 대사를 통해 나오고 또 대사를 통해서 답변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가운데서 가장 하수의 방식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상중하,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면 가장 하책으로 이런 주제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런 설정들이 이제 윤밀철이라는 이제 극중의 PD죠.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내부와 외부의 역경을 무릅쓰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이 결국 이기는 극적 드라마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대사들하고 엮여가지고 너무나 노골적인 나머지 감동마저 자기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정말이지 전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이 그런데 윤민철 PD가 이제 보도를 못하게 하죠. 회사 측에서. 외부의 압박을 회사가 받아들여서 회사에서 윤민철 PD한테 또 압박을 넣고 그래서 PD한테 PD 추적에서 보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때 윤민철 PD가 퇴근하는 사장의 차를 몸을 던져서 가로막으면서 PD로서의 의무, MBC가 아니죠. 이제 영화 방송국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방송국에서의 그런 의무 그런 것들을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 이 방송국은 어떠해야 한다. 또 하나, 우리는 진실을 어떻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들을, 이런 자신들의 원칙을 외치면서 사장의 차를 가로막죠. 박해일 씨가 이렇게 가로막는데, 저는 이렇게 차를 가로막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이게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인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그리고 한 셋, 넷 있었던 것 같은데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후회로 굳게 단결한다. 다 외웠어. 와,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 세뇌 이런 거에 효과네요. 지금 아직 전역하는 지 한참 됐는데 지금 벌써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복무신조 우리의 결이 이런 것들을 차량을 가로막고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어찌나 오글거리던지 이런 연출이 너무나 정직하고 촌스럽다고까지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주제의식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이렇게 노골적이고 촌스럽게 한다면 그 메시지가 아무리 효과적이고 유효하다고 해도 관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조금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이런 상황들을 더욱이 이런 클라이맥스를 통해 이런 위기 상황이 한순간에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자체도 빈약하고 급박한 인상을 남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사실이 밝혀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정환 박사를 지지하고 또 맹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주는 당혹스러움입니다. 하지만 감독이 이런 상황을 정직하게만 보여주고 또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함을 전면에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쯤 깊이 들여다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그런 고민을 했다면 관객들한테 더욱 울림있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전공법을 자꾸 고민하다가 흥미로운 상황을 그저 소모하고 만 것이 개인적으로는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여백이 거의 없이 느껴졌고 영화 전체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장치들이 거듭 등장하고 있어서 영화가 촌스럽고 민망하게 느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가진 세 번째 문제는 세련되지 못한 연출이죠. 올드하다 이런 말이 정말이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임순례 감독의 연출이 필연적으로 긴박함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런 류의 영화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욱 많이 노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면 간의 호흡이 일정하고 또 화면의 구도가 평범하고 인물의 대사나 연기, 음악 등도 새롭거나 세련된 구석을 찾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만 풀어나간다면 대체 어떤 관객이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어요. 오프닝을 통해서 너무나 빨리 성격이 드러나고 마는 그런 이정환 박사의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감춰뒀다면 어땠을까? 내지는 그가 자신을 미화하는 두 차례의 연설 장면을 조금은 진중하게 가져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촌스러움을 극대화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엔딩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윤민철 PD가 새로운 제보 전화를 받고 복도를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런 엔딩씬이 옛날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강우석 감독이었나요? 실미도라는 영화에서 허준호가 사탕봉지를 이제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만큼이나 정직하고 유치한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감동은 더 적었죠. 충분히 더 중요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영화가 그저 PD 저널리즘에 바치는 헌사가 되고 만 것이 이런 연출 때문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의의를 찾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뚝심 있게 가져간 연출과 줄기세포 스캔들을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훑어내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고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사실 규명 없이 맹신하는 이런 대중들의 모습들을 그려낸 점, 학계와 언론 그리고 정부의 문제들을 포착한 점, 박해일이라는 배우를 포함해서 숙련된 여러 명의 연기자가 안정된 연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무난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들이 그나마 이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PD 수첩이나 추적 60분이 아니죠. 극영화 아니겠습니까? 상업영화, 극장에 내걸리는 이런 영화라면 최소한 관객들에게 극영화로서의 장점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승부수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합격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만한 점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선 이경영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영 씨가 저뿐 아니라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최근에 보고 있는 영화들에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고 계세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는 그 손예진 씨가 연기했던 그 해적의 두목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그 전에 군도, 밀란의 시대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땡초 중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타짜, 신의 손이라는 영화에서도 화투 치시는 분으로 나오시죠. 그 불법 도박하시는 분으로 나오시죠. 이렇게 영화를 많이 출연하고 계시는데 이번 제보자까지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 10월 이렇게 3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무려 4편의 영화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경영 씨의 이런 다작 출연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단점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영화에 계속 얼굴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영 씨뿐 아니라 김원혜 씨도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고 계시죠. 명량, 그리고 해적, 또 타짜, 그리고 제보자까지 이경영 씨랑 거의 겹치고 있는데, 이런 출연이 조금은 배우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미지를 소모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큰 역할을 맡는데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 자체로 또 본다면 국민들이 이 영화의 시선에 동참할 수 없는, 그냥 임순례 감독 나름대로 쭉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그런 회고 영화 느낌이 많이 들었고, PD수첩이나 추적 60분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촌스러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극영화로서 어떻게 우려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고요. 영화가 천착하고 있는 부분은 유민철 PD가 추적하고 있는 PD 추적의 그 프로그램 자체가, 주제 자체가 국민들을 위한, 그런 공익을 위한 보도인데, 그 진실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없고, 국민들은 이 박사, 이정환 박사를 맹신하고 있고, 그래서 촛불 시위까지 하고 있는 이런 부조리, 또 국가 권력이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또 학계에서 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전체적인 부조리를 보여주려는,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하지만 이 자체는 극영화가 오롯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영화 자체가 이것들을 부각시키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노출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도 좀 제한이 있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은 더 장르적인 추적극, 내지는 반전영화, 내지는 여러가지 드라마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관객들이 더욱 큰 감동과 분노 이런 걸 느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영화에서 좀 멋있게 엮여졌던 부분은 역시 방송국, 이 영화 자체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D 저널리즘에 바치는 헌시라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추적 60분, 그런 시사 매거진 2580 많이 있죠. 뉴스 Y, 이런 PD 저널리즘에 정말 감동적으로 이들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배우들의 모습들은 좀 좋은 배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순례 감독의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그 박원상 씨나 권혜우 씨, 이런 배우들은 이렇게 의식 있고 사회적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영화들에 출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색깔이 강해서 연기가 매끄럽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연기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무리가 없었고요. 이들이 주역에 나오는 그런 사내, 그러니까 방송국 내 씬들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웠던 건 그 연구원들이 많이 나올 때 좀 아쉬웠죠. 개인적으로는 그 유연석 씨, 그리고 도영이 역할을 맡았던 김강현 씨, 그 다음에 이경영 씨, 송하윤 씨, 이런 배우들이 기대만큼의 역할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에 좋았던 배우, 몹쓸 배우 시간으로 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김 기사가 뽑은 이 영화의 좋은 배우는 박해일 씨입니다. 영화 전체가 원톱 영화고 그 원톱의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해냈고, 영화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공익을 위한 PD 저널리즘의 그런 수호자, 그런 PD의 역할도 잘 소화하면서 또 반면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제보자를 몰아붙이는 그런 역할도 잘 소화를 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배우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나이대의 배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박해일 씨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배우로는 역시 도영이를 연기했던 김강현 씨를 꼽을 수밖에 없네요. 연구원이죠. 진실을 제보했던 연구원 유연석 씨 말고 이제 나중에 한 명 더 나오는 그 연구원인데 연기력이 참담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기력이 참담했습니다. 김강현 씨가 몹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송하윤 씨가 연기했던 그런 박해일 씨의 조수로 나오는, 후배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에이스 이렇게 하죠. 이 배우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예뻐서 영화를 보는데 지루함을 느낄 때쯤 되면 이 배우가 출연하고 막 자꾸 그래서 영화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좀 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연기를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이미도 씨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좀 웃긴 배우, 웃긴 연기 엄청 잘하죠. 이 이미도 씨가 이번에는 유연석 씨의 아내로 출연을 했습니다. 정말 현실감 느껴지는 연기 좋았습니다. 네, 특별 출연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영화의 배우들은 그렇게까지 부족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아쉬웠던 배우들이 있는 정도였죠. 박해일 씨나 이제 주연 배우였던 그 박원상 씨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영화가 힘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바로 가죠.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비추천과 보말의 경계에서 고민을 조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순례 감독이 베테랑답게 뚝심 있게 연출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앞에서 다 했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할 말이 많아지고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할 말도 없고 생각할 것도 별로 없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패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볼 영화 시간으로 넘어가죠. 저희 DPS 당일 배송 영화방 제 50회차 방송으로 다뤄질 다음 볼 영화는요. 임찬상 감독의 신작 조정석 신민아 씨 주연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입니다. 임찬상 감독 하면은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었죠.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 영화는 93년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네요. 그 최진실 씨 그리고 박중훈 씨가 주연했던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얼마나 잘 빠졌을지는 저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관계사와 이미 이 영화를 보고 왔고요. 이 영화에 대한 방송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방송을 다 마친 것 같네요.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제 49회차 방송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볼 영화에 대한 소개까지도 마쳤습니다. 오늘 방송도 저 혼자 녹음을 하게 돼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혼자 녹음한 방송들이 꽤 많이 있었죠. 먼저 처음으로 녹음을 혼자 했던 다이버전트, 그 다음으로 디태치먼트, 트랜센던스, 이브생 로랑, 툼스톤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보자 편까지 벌써 이제 6, 7번을 혼자 녹음한 것 같습니다. 영화 만세까지 하면은 이제 10번도 훌쩍 넘겠죠. 하지만 아직도 혼자서 녹음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구성이 그렇게 잘 짜여진 저희 방송의 특성도 아니다 보니까 좀 중언부언하고 중구난방의 방송이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모든 영화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방송을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시간 벌써 1시간 훌쩍 넘었는데 이런 시간까지도 방송을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지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녹음을 하는 건 여러분들과 이런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도 조금은 화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메일 dps1438gmail.com 그리고 여기보다도 그리고 팟빵 게시판 이런 곳들을 통해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네이버에서 이제 DPS 팟캐스트, 당일 배송 영화방 이런 식으로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블로그에도 댓글이나 여러 가지 메모나 안부 인사 이런 걸 남겨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 방송과 소통을 해주시는 걸 저희는 권장을 합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49회차 당일 배송 영화방의 제보자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59차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